네, 보들레르는 영화 감독을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 믿으면서도 사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만드는 사람,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982년도에 꼬방 동네 사람들로 감독 데뷔를 한 이래 18편의 작품을 제작하면서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를 이끈 우리 서울고 23회 배창호 감독님. 이 배 감독님은 자신이 좋아하는 프랭크 카프라 감독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감정은 사랑이다 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작품에는 모두 사랑이 녹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화 감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인생관 또 인간관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지금껏 예술활동을 해오신 우리 배 감독님 73년의 인생과 그리고 그의 영화 세계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요즘 근황은 뭐 어떠십니까? 평범한 시니어의 삶이라고 그럴까요? 제 전문 일 영화에 대한 뭐 그런 공부도 하고 복기도 하고 다음 작품 머릿속으로 구상하고 네. 그리고 뭐 요 신시대의 문물들 그걸 배우기도 하고 네, 또 모델 같은 책 읽고 네. 그리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어머님께서 영화를 매우 좋아하셨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뱃속에서부터 영화를 보셨다고 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영화 어떤 추억들이 있으신가요? 지금은 영화가 굉장히 많이 제작되고 다량 생산되고 흔하게 볼 수 있었지만 그 당시 영화는 하나하나를 다 귀하게 여겼던 시절이었고 또 극장도 상업적으로 아주 잘 됐고 많은 영화들이 대부분 또 TV라든지 이런 위안거리가 없을 때 많은 사람들의 큰 위안거리가 됐었고 저도 어머니가 극장 갔을 때는 꼭 따라가고 또 나이가 들면서부터는 예전에 주변에 동네 극장이 2번관, 3번관, 그렇죠. 재개봉관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제 용돈 타면 제가 혼자 이렇게 다니면서 영화를 보고 또 영화를 보면서 그 당시에는 그래도 삶을 좀 진지하게 바라보는 그런 영화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를 통해서 좀 대리 공부, 삶에 대한 것도 공부하고 그 영화가 큰 저의 놀이터이자 배움터이자 그렇게 보냈습니다. 네. 그 어릴 때부터 이렇게 보셨으면 사실은 그 정서적으로 그때 그냥 막 뭐든지 스펀지처럼 이렇게 막 빨아들일 막 그런 때인데 제일 그 뇌리에 남고 정서적으로 좀 영향을 끼쳤다는 영화가 있다면 어떤? 예, 나중에 알게 된 영화 제목인데 제가 6살 때 정도 본 것 같아요. 흑백 장면으로 몇 영상만 있는데 네. 마치 꿈은 아니지만 꿈처럼 그렇게 남아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서 그 영화가 페데리코 펠리니라는 이태리 감독의 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 내용은 좀 기억은 안 났지만 그 테마 멜로디는 성인이 돼서도 이상하게 있었어요. 알았어요. 라라리리리라라리라. 그 영화를 이제 나중에 계속 다시 보면서 제대로 감상은 하게 됐고 영화라는 것이 그렇게 아마 관객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줄거리는 다 잊혀져도 그 영화가 좋았다, 지루했다, 감동이 있었다 이런 그런 정서적인 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가 기억이 나고 또 쉐인이라고 하는 서부극이 있었어요. 그것도 초등학교 입학 전에 제가 봤는데요. 서부 영화입니다. 50년대 말 알란 라트라고 하는 아주 그 금발의 멋있는 잘생긴 미국 배우. 미국 영화라는 게 대부분 지금도 그런 전통이 있었지만 아니 그건 칼라입니다. 총천연색 칼라 해가지고 이제 광고도 하고 그랬어요. 예,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 카우보이를 영웅시하는 권선징악적인 그런 영화였어요. 내용은 뭐 어느 마을에 카우보이가 와서 그 악당들한테 괴롭힘 당하는 동네 사람들 도와주고 떠난다는 그 영화에 조이라고 하는 소년이 하나 나와요. 그 소년의 감정이입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 쉐인이 이제 악당을 물리치고 떠나가는데 자기 아버지는 그냥 선량하지만 파워는 무능한 그런 아버지였으니까 그 사람을 좀 아주 흠모하게 돼서
쉐인하고 뒤쫓아가는데 정말 굉장히 많이 울었고 몇 번 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감독이 되고 나서 좀 영화가 무엇인가라는 거를 성찰한 이후에 그 영화를 보니까 영화 재밌게 봤는데 그 장면 하나가 야 저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떠올랐는데 문득 그 영화 장면에 그 소년이 뭐 그 주인공을 너무 흠모하니까 목총을 만들어 가지고 총 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아이한테 자기 총을 주면서 이렇게 깡통을 맞추는 걸 합니다. 그래서 야 저거 너무 미국적이구나. 저 장면의 쉐인이라는 사람이 얘야 총을 잡으면 총으로는 언젠가 망한다. 배우지 마라.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나중에는 했지만 그 영화가 기억이 남고요. 뭐 전쟁 영화를 좋아했어요. 콰이강의 다리. 그 나바론. 2차 대전 영화가 많았잖아요. 특히 콰이강의 다리는 아주 지금까지도 명작으로 남아있는 영화고 또 종교 영화가 그 당시 많았습니다. 뭐 쉽게 왕중왕, 배너 그런 영화들이 또 뭐 재미도 있었지만 그 기독교계 교인들을 확산하는데도 도움이 됐고요. 제가 지금 사라진 명동의 중앙극장이라고 기억나시죠? 성모병원이요. 예, 거기서 저 영원이라고 보는데 그 장면 중에 쉽게 지금도 유명한 You'll Bring the 찰턴 헤스트 나오는 그 장면에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지금 보니까 정확한 특수효과예요. 이렇게 애니메이션 같은 불덩이로 돌판 위에 이제 십계명이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어린 저로서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처럼 그렇게 감동이 생생했고 영화의 힘을 느꼈고 그랬었죠. 그 서울고등학교가 사실은 굉장히 이제 규율도 엄격하고 그래서 이제 명문고이지만서도 다른 이제 학교에 비해서도 좀 규율이 엄격했던 그런 이제 뭐가 제재가 많았던 학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술 감성을 키우는 데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런 예술 감성이라는 것들은 어떠셨습니까? 고등학교 시절? 뭐 지금 중고등학교 시절을 돌이켜 보면은 제가 기억 못하는 걸 우리 동창들이 많이 기억을 하고 있던데 상당히 개구쟁이였고 저희 스스로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다음에 질풍노도라고 할까요? 청년자 그 사춘기라든지 그 성장기가 그렇듯이 그래서 좀 좌충우돌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서울고등학교 시절이 좋았던 거는 예술적인 감성을 키우는 데는 오히려 규율도 뭐 대부분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60년대 오히려 그 지금 광화문에 있는 경희궁토의 그 자연들 그런 것들이 오히려 감성에 더 좋은 걸 주지 않았나. 또 밴드부도 있죠. 또 그 아주 유명한 화가이신 미술 선생님들이 미그림도 가르쳐 주시죠. 또 음악도 유명한 작곡가의 아들이 신부도 하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지나고 나선 좋았고요. 공부에는 뭐 그다지 공부를 뭐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고 그러나 그 당시에도 진학에 대한 스트레스는 셌으니까 그저 어떻게 적당하게 그래도 어느 정도 현실에 맞춰서 들어가야지 하는 생각은 있어서 뭐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이 수학적인 이 이과적인 재능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과외 공부를 하는데 유명한 학원 강사님이에요. 근데 뭐 과외비도 뭐 얼마 안 됐을 텐데 몇 사람이 이제 그 고2 때인 것 같아요. 수학을 공부하는데 그 수학 선생님이 저보고 저는 기억 못 하는데 제 친구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아마 수학 안 풀리니까 그때도 거구였거든요. 제가 86, 7kg 나가는 끙끙 매니까 그분이 창호야 수학은 몸으로 하는 게 아니다. 머리로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기억났습니다. 이제 늦게 한 50세부터 데생 공부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화상도 그리시고 뭐 미술 활동을 뭐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미술하고 영화는 어떤 공통점이 있다고 보시나요? 창작의 원칙은 같습니다. 창작의 원칙. 그 하는 방법이 좀 다를 뿐이죠.
제가 다른 재능, 어릴 때 다른 재능은 뭐 그다지 돋보이지 않았는데, 미술은 좀 이렇게 본능적으로 좀 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뒷산에서 이제 여름이었는데, 유명한 그 공작새로 유명한, 그림으로 유명한 미술 선생님이 가르치셨는데, 그때 이제 그 눈에 보이는 풍경을 그리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제 놀라고 빨리 그리고, 이렇게 뒷산에 놀러 갔다 이제 빨리 끝냈다고 내고 이제 파에서 왔는데, 선생님이 끝나는 시각에 제 그림을 이렇게 보이면서 그림은 이렇게 그려야 돼, 얘들아 그랬는데, 그 그림 보니까 그 당시 푸른 계절이었는데 빨갛게 그렸어요. 예. 배경을. 그 산을 그냥 마치 무슨 아주 뭐 추상에 가까운 그런 그림처럼, 추상은 아니었지만 내 마음이 그렇게 불타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거, 그런 게 영화도 그렇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대상 공부를 했는데, 대상에 들어가는 그 대비, 조화, 균형, 비례, 리듬, 이런 게 너무너무 영화하고 같아서 그때 1년 배웠던 대상 솜씨는 다 잊어버렸지만 그 원리에 대해서는 많이 되새겨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연대 경영학과 들어가셨다고 이제 알고 있고, 거기 졸업하신 후에는 영화를 사실은 하시고 싶었는데, 그게 처음에는 뭔가 좀 어떤 상황 때문에 잘 안 되고, 뭐 이렇게 좀 우여곡절이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떠셨는지. 제가 이제 고3 때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데, 아버님이 이제 평범한 은행원이셨어요. 그 아버님한테 이 연극영화과 가겠다는 얘기가 입에 안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험하신 분도 아닌데, 그 당시 물론 유명한 연극영화과가 2군데는 있었지만 지금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고, 영화라는 직업이 또 파퓰러한 직업도 아니고, 그렇게 젊은이들이 선망하고 부모님이 격려해주는 그런 직업도 아니었고, 그 아버님이 은행원이시고 그래서 경영학과를 제가 스스로 선택했고, 이제 그 예비고사 성적에 이렇게 맞춰서 현실하고 이제 타협해서 또 웬만하고 그래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들어가게 됐죠. 근데 들어가자마자 이제 학업에는 관심이 없고, 연극, 그때 이제 영화 서클이 없었거든요. 연극 서클에 들어가서 연극 활동을 열심히 했죠. 근데 이제 영화계 쪽으로는 감독보다는 배우를 먼저 지망하셨다고요? 네. 어릴 때부터 배우가 되고 싶었어요. 네. 영화 감독은 사실 뭐 하는 것도 모르니까 그냥 그 영화를 장악하는 그 배우가 되고 싶어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 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 되면서 뭐 여드름도 많이 나고 뭐 체중도 많이 나고 안경도 끼고 뭐 이렇게 배우로 우뚝 설 것 같지는 않기도 하고, 또 대학교 들어가서 프랑스 문화원이라는 데 가서 저 사간동에 50원 내고 들어가면 무삭제 무검열판에 프랑스 영화를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면서 스타들보다는 감독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솜씨가 느껴져서 아, 감독도 괜찮겠다. 그래서 양쪽을 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러다가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영화계에 뛰어든다 생각했을 때 감독 일을 하려면 그 당시에 조감독 생활을 보통 10년, 짧게는 7, 8년입니다. 이게 도제 형식인데, 그런데 뭐 그것도 좋은데 수입이 일정치가 않고 자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그래서 배우하면은 빨리 좀 성공해가지고 감독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이제 기웃거렸는데 그것 또한 안 되고, 그때 이제 우리 16회 선배인 최인호 선배님이 제 그 대학교도 선배시고 연희극회라는 연대 연극부도 선배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영화가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장호 선배님을 소개시켜 줬습니다. 그렇게 연결이 됐군요. 그래서 그 당시 이장호 감독님은 본의 아니게 작업을 쉬고 계실 때라 그분을 만나 뵙고
같이 이제 그럼 내가 활동 시작하게 되면 같이 일을 하자 그래서 꿈을 키우게 됐습니다. 이장호 선배님을 만난 게 그래서 이제 최인호 선배님과 연결이 돼서 네. 만나셨고 결국은 이제 하고 싶은 영화 감독의 길로 들어가셨고 이장호 선배님 밑에서 이제 조연출로 작품을 2작품을 하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어떤 작품이었는지 그리고 또 이 감독님께서 우리 배 선배님한테 끼친 영향이랄까요? 이런 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조 감독은 2작품 했습니다. 이장호 감독님의 제2작인 바람 불어 좋은 날 그리고 그 이철영이라는 필명으로 쓴 나중에 국회의원도 하셨는데 이철영 씨가 쓴 어둠의 자식들. 어둠의 자식들. 네. 그 2편을 이제 사회의 그늘진 곳을 다루는 그런 영화를 만들었죠. 그 조 감독 이전 하기 전 한 1년을 이장호 감독님과 함께 충무로 아웃사이더로 지냈는데 이 감독님 활동이 자꾸 불투명해지니까 이 감독님 작품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해보시려고 만화 영화 기획도 하시고 또 배급도 하고 근데 계속 같이 있었고 이 감독님이 내가 보기에 이제 안타까운지 야 창호야 너 내가 다른 감독을 소개해 줄게 그런데 저는 그 당시 투자를 해도 한 분한테 투자를 하자 그래서 같이 고생을 했고 79년도 말에 11.6이 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대마초 연예인들 해금 소식이 들어왔고 이 감독님이 활동을 하게 생각했죠. 그 쉬시는 동안에 이장호 감독님이 어떤 그 사회의식이 더 많이 싹 트셔가지고 그런 소외받은 이웃 또 한국 영화에서 진지하게 다루지 않던 그런 소재를 다시 한번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바람 불어 좋은 날이라는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중국집 배달원 예전엔 있었지 않습니까? 여관집, 여관뽀이라고 그러죠. 여관뽀이. 이발소에 왜 머리 감겨주는 이 색청년에 관한 그 이야기를 했었고 그것이 굉장히 신선하게 주목을 받았고 이 감독님도 성공적으로 제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감독님의 그 일화 중에 기억나는 게 그때 개봉을 이제 명보극장 그 자리는 그때 있죠. 지로상가 명보극장에서 개봉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관객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흥행하고 그렇게 타협한 영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목을 많이 받고 관심 있는 사람은 왔지만 생각보다 못 미치니까 이장호 감독님이 부적을 어디서 구해서 손님 그때는 가끔씩 감독들이 이렇게 부적을 붙이고 그랬던 모양이다.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내가 아니 형이라고 불렀으니까 형 여기 신영진 회장님이 그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그런데 왜 여기다가 그걸 붙여놔 빨리 가서 떼야 된다 그랬더니 이 감독님이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어디를 가더라고요 극장에. 그래서 저도 따라갔더니 화장실 안에다 그걸 붙여놔가지고 그걸 띈 기억이 났고 그렇게 이 감독님은 좀 뭐라 그럴까 우직하시고 순수한 면이 지금도 그렇지만 많으셨고 또 주위에 청년들이 영화 한다고 그러면은 문호를 다 개방합니다. 주위에 이 감독님을 따라다니는 청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후일 그 사람들이 다 거의 감독도 되고 시나리오 작가, 영화 기획자, 영화 제작자, 영화제 프로그래머, 또 대학 교수 그렇게 많이 그에서 배출했고 저도 그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둠의 자식들을 조 감독을 하고 그 같은 원작자의 꼬방동네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감독 데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데뷔작으로 하기에는 사실은 흥행이라든가 이런 걸 고민을 안 하셨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사회 문제를 다룬 그런 작품을 선택하신 이유랄까 있으셨습니까? 기회가 좀 왔었어요. 그 꼬박동네 사람들이라는 내용은 도시 빈민의 수기 같은 건데 그게 어느 정도 스테디셀러가 됐고 또 제가 영화계에서 좀 주목받는 예비 신인 감독이었습니다. 네. 그 전에 시나리오 작가도 데뷔를 하고 그래서 데뷔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또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감독
제작을 시키는데, 하게 하는데 많은 조건이 필요하지는 않았어요. 제작비가 워낙 적었으니까. 그래서 데뷔할 수 있는 기회는 이제 됐습니다. 어느 제작자가 이제 오케이를 했고. 근데 문제는 영화 제작계의 환경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시나리오 검열을 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죠. 영화도 검열하고 하지만 시나리오 검열 단계에서 그 당시 문화공보부에서 담당을 했는데 계속 그 시나리오 신청, 검열 신청을 하면 이게 반려하는 거예요. 기각, 반려, 추정, 재수정 한 몇 번에 걸쳤습니다. 마지막에 조건을 이제 고쳐서 조건부로 승낙을 해줬는데 제목을 꼬방동네 쓰지 말라. 그래서 검은 장갑이라고는 여주인공의 닉네임으로 바꿨고, 그리고 수정사항이 60몇 군데였어요. 그 안에 보면 예를 들어서 밤에 요강을 두지 말라. 그런 디테일까지. 예. 그다음에 경찰관이 이 주민들한테 쌍소리 하지 마라. 예. 그런 그런 게 시시콜콜하게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문공부 담당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제작자하고. 이거는 사실 이렇게 찍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분도 난처한데 담당자가 하여튼 우리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으니까 알아서 좀 하십시오. 나중에 또 사후 검열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찍기 시작하는데 결국 제목도 꼬방동네 사람들로 내주고, 그 당시 이제 사후 검열을, 영화 스크린 검열을 치안부에서도 나오고, 그 당시 중정에서 영화 쪽 담당자도 오고, 또 우리 물론 영화 평론가 감독들 이런 분도 오고, 근데 그분들하고 이제 의견이 영화 쪽에 있는 사람들이 완강히 주장해서 무수정 통과로 나왔고, 물론 저도 사회에 고발적인 그런 직접적인 메시지를 담글 수는 없었죠. 이걸 이제 간접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통과를 내주면서 그 대신 해외 수출 불가. 그래서 해외 영화제를 몇 해간, 88년도가 될 때까지는 못 나갔죠. 영화를 이제 하셨으면 이제 애착이 가는 배우라든가, 이제 이정재 같은 이 배우는 94년도에 그 젊은 남자라는 영화 통해서 데뷔도 시키시고 하셔서 이제는 세계적인 배우가 됐습니다만, 영화 배우들하고 작품 많이 해보셨겠지만 제일 기억에 남는 그런 배우랄까요? 그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역시 안성기 씨죠. 예. 예. 제가 18작품 중에 13작품을 같이 하고, 조 감독 때 2편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좀 저도 그렇게 13편이나 하게 될 줄 몰랐는데, 그 당시에는 TV를 많이 이렇게 같이들 했어요, 연기자들이. 영화를만 고집하는 그 남자 배우가 몇 안 됐습니다. 근데 안성기 씨는 그때 떠오르는 배우였고, 또 그 양반이 좀 무채색이에요. 아주 뚜렷한 개성이라든지 아주 잘생긴 이런 스타일은 아니고. 뭔가 입히기가 좋은 배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선량함, 그다음에 우수라고 그럴까요? 그런 고독감, 그런 인간형을 제가 그리길 좋아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만들어내기가 쉬웠고, 그리고 늘 그 사람 결혼 전까지는 같이 생활을 거의 많이 했으니까 작품 얘기를 늘 하고 소통이 잘 됐고, 그다음에 서로 신뢰하니까 촬영 관계도 아주 잘 됐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죠. 배 감독님 작품으로만 제 기억에도 주연상을 여러 번 받으신 걸로 기억해요. 몇 년 동안 계속 대종상 주연상을 계속 받으셨던 걸로 기억하고, 근데 콤비가 제일 좋았던 콤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사실 배 감독님 그 작품 이전에는 한국 영화가 후시 녹음도 많았고, 이게 저도 영화를 좀 좋아했던 편인데 좀 거칠고 내용도 조금 좀 그랬는데, 하여튼 배 감독님 덕분에 하여튼 이게 퀄리티가 굉장히 올라간 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과찬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영화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80년대에서도 테마가 뚜렷한 개성 있는 영화들이 있었고, 70년대에도 분명히 있었고, 그런데 그것이 대중성하고는 같이 잘 만나지 못했던 아쉬운 영화들이 있었어요. 특히 유연목 감독님, 김기영 감독님, 김수영 감독님, 이런 분들은 물론 그 전에 그분들의 전성 시절에는 그 시대의 대중들의
잘 호소가 됐지만 아무래도 시대가 지나면은 대중적인 그 소통력은 조금씩 떨어지거든요. 자기 개성은 있어도. 그런 분들의 영화들은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이제 나중에 해외에 의해서 이제 작품 속으로 이제 발굴이 되고 했었죠. 근데 저는 물론 꼬박동네도 사람들도 흥행이 어느 정도 성공하고 어느 정도씩은 성공했지만 제가 그 당시 80년대 영화계 들어서 몇 해 동안 느낀 거는 소위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영화를 예술로서 이렇게 인식하고 할 수 있는 시기는 아직 아닌가. 그때는 이제 섣부른 저의 그 예술의식이 있었죠. 일례를 들자면은 꼬박동네 사람들을 서울 변두리 극장에서 하길래 제가 다시 한번 가봤더니 예전에는 이제 프린트라고 그래서 필름 시대에는 깡통에 5개씩 넣고 이제 순서대로 나눠서 틉니다. 그럼 영사기사가 그걸 순서대로 20분 틀고 또 갈아놓고 20분을 갈아뜨리는데 이 양반이 2번을 3번으로 헷갈렸는지 영화가 이렇게 진전하다가 중간이 툭 나오는 거야, 앞에 전개가. 근데 관객들이 몰라요. 그런가 보다 하고 봐서 식은땀이 나면서 야, 여기서 예술? 야, 이건 왜냐하면 개성이 뚜렷한 영화는 흥행이 안 돼서 또 만들어질 기회가 적어지니까요. 그리고 90년대 아마 초까지만 해도 중간에 들어왔다, 극장에. 중간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고 다 보고 다시 이제 앞에서부터 보고. 그러니까 감정이 차곡차곡 쌓여야 되는 영화보다는 액션, 장르영화라 그러죠. 액션, 이렇게 코미디, 또 뽕푸 이런 그런 영화는 흥행이 잘 되는 장르였기 때문에 그래서 대중들 속으로 내가 더 들어가자. 이제 제가 겸손해지자라는 뜻보다는요, 좀 더 친근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걸 찾자 그래서 꼬박동네 사람들 같은 영화로서 더 많은 관객을 만들게 되고 또 깊고 푸른 밤이라는 그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허상 같은 것을 그리는 그런 영화를 통해서 미국이 전부 100% 배경인데 관객 그때는 외화가 1년에 20번 정도만 수입됐을 텐데 한국 영화가 보니까 이게 외국 영화처럼 아주 뭐라 그럴까요? 시각적으로 아주 좋거든요. 배경이라든지 현상, 녹음. 거기다 이제 내용도 많이 호소력이 있으니까 그거 히트하고. 그래서 제가 흥행 감독으로서도 자리를 잡았을 때 86년대 황진이라는 영화로 제가 하고자 하는 걸로 딱 선회를 했었죠. 지금 영화 이제 그때 제작하시던 환경과 지금 환경도 많이 달라지고 특히 이제 그 문화 산업 자체가 이제는 콘텐츠 자체가 세계적인 것들이 되고 사실 기생충 같은 영화가 나올 거라고 사실 저희가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하던 시대만 해도 아카데미상에서 뭘까 우리나라 사람이 감독상을 받고 조연상을 받고 이런 걸 상상을 해보지 못하던 시대였는데 어떠십니까? 지금 상황하고 그때 상황하고 비교해 보신다거나 아니면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랄까? 비교 불가죠. 발전이 엄청나게 됐죠. 엄청나게 발전이 됐죠. 일단 상품으로서 말씀드리면 투자 원가가 수백 배 뛰었죠. 극장 입장료는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조금 높아졌는데 원가가 엄청난 거를 비슷한 가격으로 주면은 그게 얼마나 공급력이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저희들이 찍었을 때 미진했던 그런 다양한 캐스팅, 또 소재, 또 표현력, 또 디테일 이런 거를 구사를 못해요. 영화는 돈이 많이 드는 직업입니다. 소설은 전쟁과 평화 톨스토이가 막 나폴레옹하고 전쟁을 막 그려내는데 그분의 펜하고 연필만 종이만 있으면 되죠. 포병 500문이 포대가 일제히 포를 쏘았다. 수천 마리의 기병들이 돌격해 온다. 쓰기는 쉬운데 그걸 어떻게 찍습니까? 찍으려면 엄청난 돈이 듭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CG도 하고 실제로 많이 동원하고 그러니까 그 소재와 표현의 영역도 넓어지고
또 연기력도 향상이 돼서 연기자도 많이 나오고 대우도 좋아지고 물론 그 그늘도 있지만 그리고 한국의 콘텐츠가 외국의 포커스하고 맞아떨어지기 시작하고 한국적인 새로운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이 굴러굴러 이렇게 이 시대까지 일어나는데 어떻게 되면 이제 뭐 카느라든지 아카데미상의 수상은 뭐 일본에 비교하자면 중국과 늦었죠. 일본에는 벌써 50년대에 카느 영화제 작품상을 받았고 뭐 구로사와 아키라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벌써 70년대 세계적인 감독으로 나왔는데 그렇게 비교하자면 또 몇십 년 저희가 아마 일본 영화들이 더 먼저 우리보다 스타트를 했으니까 그런 면도 있지만 그런 면에는 뭐 월등하게 좋아졌는데 아주 떨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건 영화를 만드는 정신인데요. 저희 선배 세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는 영화를 만드는 작가다 라는 인식이 많았습니다. 테마 뭐 이런 지금 테마 얘기하면 투자자들이 테마가 뭐야? 뭐 그런 또 영화라고 하면 영화 언어라는 게 있다고 저희는 배워왔고 그 영화 언어를 습득을 했습니다. 예전에 이제 뭐 오선 웰스라든지 장르로하너, 구로사와 아키라 이런 사람들이 쌓아 올린 영화를 표현하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쌓아서 그것이 정립된 하나의 문법들이 쭉 있었고 이제 문법을 응용해서 자기가 이제 해내는 건데 그런 문법이 무너진 시대고 만들기가 쉽죠. 자본을 가지고 이제 뭔가 투여를 하면 이렇게 콘텐츠가 찍어내듯이 만들어내는 그렇습니다. 예, 뭐 음식으로 비교하면 뭐 대량 프랜차이즈에서 레시피를 탁탁탁탁 해가지고 하는 거하고 어떤 진짜 지조 있는 주방장이 자기 아버지 때 물려온 걸 하는 거하고 다르듯이 영화도 그런데 근데 영화를 투자하는 사람들은 영화를 예술품으로 지금 생각하지 않고 영화는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90년대 소위 금융자본이라는 게 나오면서부터 더욱 이것이 뭐 점점 더 됐고 또 영화 만드는 사람들도 물론 지금 독립영화라는 장르가 있어서 나름대로 테마를 하지만은 링 위에 올랐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 자본에 이제 뭐 자본주가 의해서 영화가 만들어진 그런 시대고 물론 우리나라의 탁월한 멤버 감독들이 그 안에서 지혜를 내서 또 만드는 감독들도 물론 있죠. 중세 때 뭐 잘 아시겠지만 르네상스가 메디치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그런 인문학이라든지 예술이 발전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알아봐주는 그때 르네상스 시대의 관객들이 또 그런 예술품을 알아봐줬어요. 그리고 또 음악도 예를 들어서 베토벤의 음악도 돈이 듭니다. 베토벤의 편지를 쭉 쓴 그 책을 보면요. 그 귀족들한테 폰 무슨 백장님 제가 이번 영화를 하는데 이걸 헌정하고 싶은데 안 들어야 되는데 몇 크로네만 좀 그런 또 귀족 왕족들의 후원 아니었으면 또 그 일이 좀 힘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영화는 특히나 더 뭘 해보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힘들죠. 영화를 이제 하려고 하는 사람 후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배우를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감독님처럼 현실을 제가 아는데 이상적인 얘기하기가 참 힘들고 또 하고 싶은 거는 요즘 시대 사람들은 합니다. 우리 시대 때도 뭐 제가 영화 조감독 한다고 오면은 이렇게 더 안 되겠다 하면 좀 또 딴 데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분들을 뭐라고 그러지는 않는데 하는 건 좋은데 적을 알고 나를 알아요. 뭐 적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지금의 영화계를 잘 알고 판단을 해라. 영화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희생해야 될 것이 꽤 있다. 첫째, 뭐 결혼도 남성이라면 결혼도 아마 쉽지 않을 것이고 늦춰질 것이고 또 결혼하면 생계를 꾸려야 되는데 생계가 만만치 않다. 그러한 희생해도 좋으냐라는 것도 계산을 자기가 해보고
또 한다고 하면은 이 지금의 그 제도권 영화제에서 자기 것을 지켜나가기가 상당히 어렵다. 타협해서 하되 자기 것을 지켜낼 만한 그런 지혜와 열정이 과연 있느냐, 그럴 힘이 잘 있느냐라는 걸 잘 계산해 보고 하고, 제가 그 건국대학교 영화예술과 교수로 한 몇 해 있다가 좀 일찍 제가 자진해서 나왔는데요. 그때 마지막 강의에서 학생들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가르칠 때는 할 수가 없었고, 마지막 강의 때 너희들이 나중에 힘든 시기가, 영화하다 힘든 시기가 올 때는 이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너희 영화보다 너희 인생을 더 사랑해라.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책이 지금 이제 영화 얘기를 재작년에 그 대담집인데, 여기 보니까 지금 이제 구상하고 계신 영화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한 영화를 구상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이제 어떤 영화를 좀 만드시고 싶은 것인지, 앞으로는 어떤 활동을 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영화를 다시 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뭐 유튜브에도 있고 예전 것도 많이 있는데, 이 시대의 새로운 감각으로 좀 다시 하고 싶은 소망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빨리 되면 좋겠지만, 네. 그냥 제가 건강이 있고 의지가 있을 때까지 언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아까 우리 소개해 주셨듯이 저는 사랑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쭉, 너무 쉽게 표현이지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지만 사랑에 관한 영화를 만들어 왔는데, 결국 영화는 다른 예술도 그렇지만 만드는 사람이 세상에 대해서 느끼고, 또 제가 같이 소통하고 싶은 그런 것은 아직도 이 시대에 사라지지 않고 있는 사랑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싶거든요. 뭐 뉴스를 틀면 그런 아주 좀 그런 얘기, 인간극장이나 가끔 틀어야 훈훈한 인간 얘기가 나올까요? 아니면은 주위에서 다 먹고 마시고 건강에 관한 거, 또 시대가 너무 힘드니까 웃기고 재밌어야 되는 거, 그런 속에서 우리 사회에 아직도 사랑이 숨쉬고 있다라는 그런 영화를 이제 하고 싶습니다. 그 중에 이제 최종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입니다. 서울고를 빛낸 또 한 분의 자랑스러운 예술인 동문입니다. 여전히 예술성과 보편성이 합쳐진 대중적으로 재미있는 영화를 세상에 내놓고 싶은 꿈을 가지고 계신 배창호 감독님 만나봤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